인플레이션 최고치는 쳤다. 다만 이제 연준이 인정할 정도까지 가느냐의 문제다. 지금은 미래 가치하고 실질 가치를 거의 같이 봐야 된다. 자, 11월 FOMC가 며칠 전에 발표되지 네. 않습니까? 금리 인상 이제 75bp 했는데 네. 그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게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었잖아요. 거의 90% 이상이 이번에는 75bp하고 그렇죠. 12월엔 50bp 할 거다. 네. 그런 현상적 문제에서는 아무 이견이 없었어요. 다만 이제 증시에서 황소 측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파월 의장이 그 후에 인터뷰에서 뭔가 우리한테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 피벗까지는 아니라도 스텝 다운 정도는 뭔가 언지를 느낌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굉장히 바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또 확 올랐다가 또 어떤 지표가 나와서 연준이 좀 강해질 수 있다 이러면 또 주저앉았다 이거를 거듭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번에 시장이 너무 많이 바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11월에 파월 의장이 여기서 무슨 스텝다운이나 피벗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늘 봐왔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파월 의장은 약간 그 정치인에 가까운 성향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중간선거도 있고 그런데 뭐 구태여 여기서 자기가 꼭 그 얘기를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지금은 이제 원론적인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제일 이제 신경 많이 쓰는 고용에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또 뭐 CPI라든지 이런 거를 연준이 제일 신경 쓰는 지표에 어떤 뭐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12월에 가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 굳이 뭐 배나 밑에서 가끈을 고쳐내는 것처럼 그래야 할 이유가 있는 그 시기가 아니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아직 해결 안 된 거죠. 연준이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지는. 다만 이번에 이제 시장이 그 충격으로 금리 발표하고 나서는 시장이 좀 오르려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파월 의장 인터뷰하면서 그냥 툭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너무 많은 걸 기대하고 있었다. 그냥 그런 거 아니었나.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장이 많은 거를 기대했다가 그 떨어진 현상, 그 현상 자체가 앞으로 시장을 굉장히 무겁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적어도 뭐 12월에 연준이 태도 변화를 어떤 형태로든지 나타내기 전까지는 좀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어요. 연준에서 이제 12월 남았고 그다음 내년에 금리 인상 좀 어떻게 하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스텝 다운 한다 연준이. 근데 이제 그때 저도 이제 제 채널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왜 스텝 다운을 하겠어요 연준이.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강하게 올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텝다운을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마음대로 바란 만큼 잡지 못한 상태에서 금리 올림을 스피드를 줄인다거나 그런 현상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금리의 최종 목표치는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간에 과정이 느슨해지는 것만 신경 쓸 게 아니라 결국은 나중에 종착역이 얼만큼 높아져 있느냐도 계산해야 되는데 파월이 그 얘기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끝에 결국 최종의 목표 금리는 더 올라갈 수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래 경기가 무지 어려워지고 우리한테 위험신호를 보내면 그래 우리도 조금 늦춰질 수는 있어.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은 잡을 거야. 이 얘기를 동시에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이번에 75 올리고 12월에 50bp 올리고 그러고 나서 해 넘어가서 뭐 25, 25라든지 뭐 아니면 50이라든지 사실은 이제 금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연준이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 동안을 그냥 옆으로 그 금리를 끌고 갈 건지 아니면 거기서 어이구 이거 경기 큰일 났네 이러고 뭔가 다시 금리를 뭐 25bp라도 어떻게 밑으로 내린다거나 이런 거를 재빨리 할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시장이 상당히 달라지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예측하느냐. 딱 두 개예요. 하나는 실업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녹화하지만 어제 미국 시장
또 빠졌잖아요. 네. 그게 이제 고용보고서 앞두고 좋을까봐 지금 이제 시장이 이상한 거예요. 좋을까봐 주가가 빠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그 고용에 관한 거를 우리가 신경을 계속 써야 되고 또 하나는 뭐 누가 뭐래도 CPI죠. 그렇죠. 물가. 근데 이제 CPI도 그 해석의 차이예요. 많은 분들이 CPI가 얼마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몇 달째 지금 하향 추세를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게 지난달 대비해서 이번 달이 얼마 올랐냐. 예를 들어서 지난달 대비 0.2%다 그러면 곱하기 12하면 2.4니까 얼추 연준이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에 들어온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거의 전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연준 입장에서는 그 한 달, 두 달에 그것만 보고 돌아오지 않은 그 인플레이션을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해서 이제 됐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건 너무 시장에 오르기를 바라서 하는 거지. 그런 경제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CPI의 통 1년 대비한 그 수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신경 써야죠. 고용과 CPI를. 고용과 이제 CPI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지 좀 결정될 것이다. 자, 근데 한국은행도 사실 금리 인상 이제 또 따라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골치 아파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또 사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하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주식보다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또 여파가 미칠 텐데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주식도 아니라 부동산도 하니까 좀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안 올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생각에. 왜냐하면 지금 1%포인트 격차가 나잖아요. 네. 금리 격차가. 네.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는 이 환율이 중요한데 네. 지금 이제 부단히 환율 때문에 애를 쓰고는 있지만 네.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으로 환율 때문에 제 생각엔 한 50bp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 빅이죠. 네.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안 하면 물론 지금 이제 우리 빚도 많고 개인 부채도 많고 이게 이제 문제거리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 얘기해서 우리 주식시장은 미국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 경제 얘기하고 막 하지만 사실은 우리 내부가 더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이제 그런 그 부채들 문제, 부동산 문제. 근데 사실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거는 자산 가격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주가도 빠지고 부동산 가격도 떨어져야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거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이제 당할 때는 아픔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얼마나 연착륙시키냐, 급격하게 하느냐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연착륙이고 경착륙이고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아시지만 레고랜드 있죠. 그 다음에 뭐 외화 연구체 이번에 흥국생명 그것도 그렇지. 이게 막 안에 숨겨져 있는데 제발 이게 문제없이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폭탄들이 지금 덮여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도 안 올릴 수는 없을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이제 개인분들도 얼른 빨리 대출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빨리 좀 없애거나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오른다 이러면 대출부터 꺼야죠. 그건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그건 못 버팁니다, 그렇게. 그럼 이 모든 것들이 반영돼 현재 한국 증시 좀 점검해 주신다. 이게 보세요? 지금 이제 최근에 미국 증시하고 우리 증시하고 움직임이 전혀 달라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 증시가 그 미국 증시하고 달라지게 된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외국인들이 한 달 넘게 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주로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 관련 쪽이라서 시가총액 그 상위 랭크돼 있는 그런 종목들을 사서 말하자면 기술적으로도 완전히 틀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는 쉽게 얘기하면 5일, 10일, 20일이 정배열이 돼갖고 정의 방향으로 가는 아주 좋은 시장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60일을 막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면 기술적으로만 보면 이 시장을 보고 나쁘다고 얘기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은 뭐냐면 지금은 외국인이 사줘서 그게 괜찮지만 만약에 실제적인 경기 침체 충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손을 빼거나 뭐 강달러가 조금 약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제 환차도 먹고 시세 차익도 먹었으니까 이제 털자 했을 경우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지죠. 근데 이제 현재까지는 오늘은 이제 어땠을지 모르지만 10월 20일 이후로 어제 처음으로 개인이 샀어요. 개인이 순매수가 나온 거예요. 흔치 않은 경우인데
그리고 기관은 팔고 외국인하고 개인이 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이 지금 한끗 달았어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점이 더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저는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애써서 팔 필요는 없지만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지금 구간이. 개인이 사기 시작했는데 왜 저점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시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고객 예탁금 뭐 이게 준다 막 이렇게 해서 하는데 과거에 얘도 저점이 나올 때는 고객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이 네. 30% 밑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털릴 사람 다 털렸다. 근데 지금은 고객 예탁금은 줄었는데 신용은 30% 이상을 가고 있어. 그 얘기 거꾸로 얘기하면 최근에 요 움직임을 보고 신용 끌어서 또 샀다는 얘기, 개인이. 그러면 신용의 그 물량은 한시적인 물량 아니에요. 결국 그건 매물이에요. 네. 그리고 그건 장이 돌아섰을 때 한꺼번에 뭐 막 거의 불났을 때 비상구 나가듯이 한꺼번에 이제 몰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구조적으로도 지금 그런 상태다.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좋아 보이니 지금 뭐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좋아 보여요. 그 뭐 그래프 메인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좋은 상황에서 일부러 막 할 필요는 없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5일 이평선 밑으로 내려오면서 10일 이평은 우리가 보통 이제 파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던 게 옆으로 이렇게 쓱 눕는 현상이 나타나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시그널은 그것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장을 보시는 게 어떤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에 애써서 지금 막 내던질 필요는 없지만 네.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는데 네. 그럴 필요는 없죠. 지금 많이 싸지긴 했지만 아직 사기는 좀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는 건가요? 그 싸다 안 싸다의 문제는 상대적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싸기 때문에 우리가 꼭 사야 된다 이런 거는 주시장에 없어요. 예를 들면 시장에서 돈을 버는 거는 자기가 산 가격하고 판 가격의 차이지 그게 얼마짜리였냐가 아닌데 상황이 나빠서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잘 나가는 삼성전자도 그런 거였고 뭐 네이버 카카오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싸기 때문에 사야 된다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엔. 왜냐하면 지금 보통 일반 분들이 물린 게 더 많을 거래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거죠. 근데 뭘 더 사냐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남은 일부 갖고 있는 현금 비중이 30% 넘는 분이 그렇게 없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요긴하겠어야지. 네, 제 생각엔. 그래서 내가 주식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억울하지만 지금 여기서 이게 올라가면 내가 갖고 있는 거 밸류도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렇게 아쉬운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지켜보는 게 더 낫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런 게 정리가 되면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몇몇 개의 시그널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는 저점이다라는 시그널을 우리한테 주거든요. 그럴 때 요긴하게 쓰시는 게 더 효과적이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지금 지켜보는 게 낫고 몇몇 개의 시그널이 나온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시그널이 그럼 어떤 걸까요? 좀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 뭐 여러 개 있는데 이제 이렇잖아요. 증시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모든 게 다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네. 환율도 그렇고 뭐 외국인 동향도 그렇고 뭐 이제 미국 국채 금리도 그렇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일 신경 써서 보는 게 채권 금리예요. 특히 이제 미국채 금리.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안 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금리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와 10년채 국채금리가 같아지면 그러면 저는 이제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금리 면에선. 그래서 거의 그 과거에도 S&P 500 기준으로 봐도 그 미국 기준금리와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거의 만나면 거기서 장이 터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일반 투자가가 그 많은 팩터들을 매일 다 공부하면서 체크할 수는 없는데 아주 심플하게 주식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도 심플하게 매일 쉽게 체크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여러 개를 함축적으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단다면
오늘 새벽에 보니까 어제부로 3개월짜리 하고 10년하고 그 역전됐던 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2년 채권이 10년 채권보다 금리가 높아지면 이게 이제 앞으로 그 경제 상황이 나쁘다. 근데 특히 3개월 물 같은 거는 더 나쁘다. 지금 여태 이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게 이제 3개월짜리 어음이라는 게 지금 3개월에 우리가 돈을 갖다가 그거를 금융기관 같은 데서 이렇게 론을 해주고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되니까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기 침체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0년 채권은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인 경기 흐름을 대변하고 있는 건데 그게 기준금리랑 똑같아졌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연준이 무슨 이유로 금리를 더 올려야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되게 심플하게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뭐 주식 투자하는데 여러 가지를 많이 알면 좋겠지만 그러면 더 헷갈리니까 저는 일반 개인 투자가가 정할 수 있는 지표로 이거를 매일 확인하시라.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드려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객 예탁금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 예탁금은 약간 후행적 요소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주가 빠지면 빠져요. 빠져나가요. 근데 지금 금리 이렇게 뭐 금리 조금 더 준다고 저축은행 그러면 거기 줄 서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돈은 그렇게 흐를 수 있어요.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다, 바닥쳤다 이런 시그널을 주면 고객 예탁금이 갑자기 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후행적 요소인데 우리가 수요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가 그것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고객 예탁금을 자주 얘기하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게 이건 약간 심리적인 문제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용융자가 그 잔고가 고객 예탁금 대비해서 어느 정도 비중이냐. 그래서 신용융자가 많다는 얘기는 고객 예탁금에 비해서 비뜯어서 산 물건이 하중이 높다는 얘기 아니에요. 비뜯어서 산 주식은 그 물량은 굉장히 불안한 물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30% 밑으로 떨어지면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금리 이런 시그널들이 우리가 쉽게 개인 투자가들도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그널이니까 그게 됐다 그러면 아 이제 좀 사볼까? 이래도 거의 실패가 없다. 이게 이제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자, 증시 좀 바닥을 알 수 있는 시그널 지금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단기적으로 좀 11월이랑 12월 주식시장 전망만 좀 보시면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남은 이제 연말까지 딱 2달 남았잖아요. 저는 굉장히 위에 부딪혔다, 밑에 부딪혔다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하시거나 또 계절적 요인을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은 대개 이제 할로윈이 끝나면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1월에 사서 늦은 봄이나 초여름에 팔면 그렇게 손해보는 건 없었다. 뭐 그래요. 뭐 물론 아닌 해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 시장을 얘기할 때는 그런 시각으로 그 카렌더 베이스에 나오는 걸 갖고 시장을 예측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시장이 이쯤이면 됐네라고 생각하는 건 상황적인 게 그렇게 맞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며칠 전에도 연준 발표 때 그랬지만 연준이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황적인 게 우리한테 종료가 돼야 되는데 11월, 12월은 계속 그 상황이 흔들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선거 11월 8일에 8일 있죠. 그거 나오면 그것도 시장에 영향을 줄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며칠 2, 3일 지나서 CPI 또 나오죠. 근데 보나마나 어저께 FOMC가 끝났으니까 그 이벤트 끝났어요. 그럼 시장은 다음 이벤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중간선거. 그래서 오늘 분명히 시장에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 거를 향한.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지금 뭐 소식을 들어보면 공화당이 양원을 다 장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할 수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벽에 자꾸 부딪힐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아주도 공화당이 이제 승리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건 상상이니까 뭐 돈 내고 하는 거 아니니까 상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현대차가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할 때는 그렇게 상상을 뭐 그렇다고 먼저 막 사고 이런 건 아니지만 나중에 뭐 종목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자동차는 그렇게 급하게 살 건 아닌데 어떤 시그널이 우리한테 줬을 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여기 공장 짓고 있는 현대차는 몇 년 동안 유예한다라든지 뭐 그렇게 되면 이게 또 판도가 달라지고 그동안 강력하게 나왔던 재생에너지가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FOMC 끝나고 지금은 이벤트가 중간 선거까지의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게 끝나면 또 다음 CPI를 가지고 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끝나면 또 예. 12월에 예, 그러니까 네. 그 사이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밴드 안을 이렇게 튀어났다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여기서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 건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많이 사줘서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그냥 5일 이동평균 깨고 내려오면 일부만 한번 팔아보시고 그러니까 굳이 잘 가고 있는 거를 서둘러서 팔지 마시고 그래서 그러면서 외국인들 움직임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잖아요. 아직은 외국인들의 움직임의 변화는 없잖아요. 계속해서 사는 게 한 달 이상 지금 지속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과 조금 다른 건데 어쨌든 간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 11월, 12월은 굉장히 위아래 부딪히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지금 기술적으로 워낙 좋기 때문에 60일을 뚫고 나갈 수도 있죠. 위쪽으로는. 그렇지만 그것 역시도 큰 호흡으로 보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 지금 같은 장에서는 그래도 좀 사야 될 어떤 주식 좀 사야 되고 또 어떤 주식은 또 정리하고 팔아야 될까요? 이런 시장을 보면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외국인들이 선호해서 사갖고 모양도 딱 갖추고 지금도 돈 잘 벌고 미래도 잘 벌 것 같다. 하는 거, 뭐 대표적인 게 2차 전지 관련된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뭐 우여곡절이 있지만 결국 한국물을 사는 잣대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 외국인들은 주식만 이렇게 현물만 이런 게 아니라 걔네들은 이게 파생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그걸 잘 봐야 돼요. 이 파생에서 얼마큼 얘네가 벌어가고 이걸 하기 위해서 현물을 갖고 어떻게 움직이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목적으로 본다면 뭐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거는 말하자면 기술적으로도 비교적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잘 나가는 카테고리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이슈, 뭐 원전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뭐 막 그런 이슈들 있잖아요. 이건 일종의 좀 테마예요. 왜냐하면 아직 돈이 찍힌 거는 아닌데 그렇다고 뭐 그거 아니야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것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것들은 주가가 많이 한번 이렇게 하고 빠졌다가 또 한번 소식 나오면 이래고 뭐 하는데 그걸 소식 나올 때 사시는 게 아니라 빠졌을 때 사야 되는데 빠졌을 때 사는데 언제까지 빠질지 알고 이걸 삽니까? 그럼 간단한 거죠. 그렇게 되면 이동평균선이 다 따라 내려와요. 그래서 첫 번째 5일이 도울 거고 그 주가가 5일선을 뚫을 때 1차 분할 매수, 10일 갈 때 2차 분할 매수 이런 식으로 해놓고 기다리다가 뉴스 나와서 뭐 막 해서 뭐 몇십 조가 들어오네 뭐 어쩌네 그러면 그냥 그건 트레이딩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미래에 벌 거라는 건데 그건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이 그런 거지만 그렇다고 제가 이제 그래서 아주 쉬운 말로 이런 말씀 그냥 같이 미치세요. 테마주는 같이 미쳐야 되는데 난 아니야 이러면서 처음부터 정신 차리면 그거에 참여를 못하니까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미쳤다가 내가 먼저 정신 차리기 그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잘 나가서 꾸며져 있는 것들은 무리해서 파시지 말라. 지금 선제적으로 하도 3,300부터 밀리면서 당했기 때문에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랫폼 같이 오랫동안 이렇게 쉬어서 한 것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돌아 나오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거는 서둘러서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쉽게 휙 못 돌린다. 그래서 뭐 옛날 우리 뭐 BBIG 얘기할 때처럼 뭐 걔네들이 다시 돌아와서 뭐 시장에 선봉을 쓰고 이런 거는 기대하기 힘들다. 그런 기본적인 몇 개의 원칙 하에서 매매를 하신다면 그게 좋고 리밸런싱 계좌를 하신다도 그 원칙을 적용하시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식 얘기해 주셔가지고 종목을 좀 점검해 보면 국민주, 삼성전자
좀 어떻게 보시고 같은 반도체 SK하이닉스는 SK 하이닉스는 앞으로 이제 불황에 대해서 줄이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조금 시장에서 핸디캡으로 보고 있고, 삼성전자야 뭐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복잡할 때 가끔 쓰는 게 일봉 이런 거만 보지 마시고 아주 옛날에 쓰던 고전적 방법인데 PNF 차트나 삼선 전환도 같은 거를 좀 더 응용을 해 보시면 이거는 이제 기간 개념이 없이 굉장히 추격해 놓은 거기 때문에 아주 단기적인 추세라도 추세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일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걸 보면 일단 전체적으로 바닥에서 살아나온 거는 맞아요. 바닥에서 살아나온 건 맞는데 6만 300원인가? 그거까지 가고 한번 지난 목요일인가 한번 툭 떨어졌었잖아요. 예, 그때 좀 비교적 깊게 한번 떨어졌어요.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58,800원이네요. 예, 전환 추세가 꺾였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강하게 뚫지 못하면 이 삼선 전환 차트나 이런 걸로 보면 일단 단기 추세가 꺾였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1차적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여기서 또 막 한참 부대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예측하는 여러 가지 재료들 보면 뭐 내년 하반기 되면 반도체 시장이 괜찮아질 거다. 네네. 반도체 주가는 워낙 선행하니까 네. 그래서 간다. 그래도 선행이라고 해도 지금은 너무 빠르다. 다만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삼성전자를 사주기 때문에 그래도 삼성전자에서 다행스러운 거는 뭐냐면 지난번 저점을 통해서 일단 확인받았다.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금 약간 이렇게 박스권이라고 그럴까? 뭐 그런 거에 들어가는 있지만, 네, 그렇지만 뭐 그거를 조금 이제 겪어 나가면 다시 상승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삼성전자를 내던진다 이건 아니에요. 그럴 주식은 아닌데 그렇죠. 다만 한 몇 주 동안 움직인 것처럼 지금도 또 막 이렇게 가서 우리 이제 빨리빨리 하니까 빨리빨리 10만 전자 돼야지 뭐 이런 거는 조금 아니다. 예, 예.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라는 건가요? 분할 매수 하셔도 되고, 네. 예. 아니면은 조금 기다리셔도 되고, 근데 대부분 이거 갖고 계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걸 대상으로 사시는 거로 삼성전자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서 뭐 그게 얼마까지 오르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나쁜 주식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식 투자하는 대상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도 좀 한번 신경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인터넷 섹터의 네이버나 카카오는요, 그러면? 그 네이버 카카오는 오랫동안 우리를 애먹였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믿고도 좋고도 뭐 연민의 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은 굉장히 냉정해야지 되는데 이게 지금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흔들리다가 조금 이렇게 올라온다 그래서 이제 이게 됐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무슨 모멘텀이 전혀 없어요. 딱 한 가지 많이 빠졌잖아. 많이 빠졌죠. 네, 그거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질 주식은 아니잖아요. 사라질 주식은 아니지만 좋아질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주식을 한 방향으로만 하지만 기관이나 외국 특히 이제 외국인들은 양방향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급하게 네이버나 카카오가 튀어 올라오면 공매도 맞아요. 그럼 뭐 선수는 당연히 칠 거예요. 그거를 워낙 이제 위크 포인트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시면 이 둘은 시간을 충분히 잡고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시장이 바닥 찍고 다른 것들이 이렇게 움직인 후에 후행적으로 간다고 생각하시고 좀 긴 호흡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매달 뭐 적금 들듯이 해서 사는 대상으로는 이제 괜찮은 수준에는 왔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이걸 내가 복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들어가서 그런 대상은 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네이버 카카오 시간을 충분히 잡고 기다려야 한다. 삼성전자도 또 오르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좀 빠르게 오를 수 있는 지금은 뭐 주식이나 섹터는 가는 게 있을까요? 2차 전지가 가장 빠르게 가고 그다음에 뭐 방산 원전 이런 건 이제 돌아가면서 이슈 나올 때마다 툭툭 오르고 그래서 이슈 나와서 하는 애들은 그냥 오르면 팔고 그거는 뭐 오래 갖고 그러는 게 아니고 트레이딩을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맨날 그 타령이
이거나 오히려 손해가 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비교적 그 중간 과정을 가는 게 바이오 섹터 중에서 뭐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이나 뭐 이런 구조 있잖아요. 네. 그런 쪽이 뭐 한 중간쯤 가고 그 밑으로 이제 자동차 같은 것도 우리가 한번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동차는 네, 말씀하신 현대 기아차 자동차 섹터. 자동차는 아주 기술적으로 대표적인 역배열. 지금 안 좋죠, 지금. 네, 역배열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많이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거가 터닝 될 때, 그때 들어가도 괜찮다. 왜 예를 들어서 터닝 돼서 이게 뭐 5일 이평선하고 상관관계에서라도 뭔가 터닝 되는 게 정확하게 잡히기 전에 먼저 들어갔다. 아니면 그렇게 시도했다가 성공 못하고 다시 빠진다 이러면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거 안 사는 게 낫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될 때 사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다만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뭐 조지아주에서 강력하게 이게 뭔 소리냐. 현대차는 여기 짓고 있으니 유예하자. 이런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면 그러면 이제 뭐 그때는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그리고 앞서 언급하신 삼성 바이오 셀트리온 있는 바이오 섹터는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면 2차 전지 다음으로 네. 그래도 이제 고정적으로 이렇게 스테디하게 움직여 갈 수 있다.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바이오는. 근데 2차 전지 섹터가 지금 요즘 분위기가 좋긴 한데 지금 따라 사기도 좀 애매하고 어떻게 될까요? 따라 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네. 따라 사는 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2차 전지 관련이 대개의 경우 2평을 넘어서 위로 막 이렇게 해서 이격이 막 벌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되게 겁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냥 가지고 계셔라, 저는. 버틸 때까지 한번 버텨보자.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전부 이거를 팔고 이제 끝내겠다라는 시그널을 준다면 얘가 뭐 5일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깨면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때 하셔도 된다. 네. 서둘러서 하실 필요가 없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거는 그 파동을 나타내는 11선의 그 각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아직 뭐 그렇게. 근데 2차 전지도 지금 막 허겁지겁 사기는 좀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한번 꺾여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터닝하는 부분이라면 모르지만 지금은 뭐 그렇지만 제 생각에 이거는 조금 더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살 게 없어요, 시장에서. 아 진짜? 한국 시장에서. 지금 이제 살 게 없나요? 네. 왜요? 이거 지금 제가 종목별로 업종별로 다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가장 강하게 외국인 매수도 들어오고 하는 거는 2차 전지 섹터일 수밖에 없고 네. 실제로 2차 전지가 지금도 돈을 벌고 네. 앞으로도 벌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고를 때 제일 좋은 주식은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지 자주 두 가지만 체크하면 된다. 하나는 지금 돈을 벌고 있냐, 얘가. 앞으로도 벌 수 있냐. 근데 지금은 못 보는데 앞으로 벌 수 있다. 이거는 약간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 두 질문을 다 예스로 얘기하고 있는 게 2차 전지니까. 구태여 지금 2차 전지 P에서 막 던지고 너무 많이 올랐어 이럴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죠. 근데 살 게 없다는 뜻은 또 이거 지금 2차 전지가 지금도 돈을 벌고 미래에 돈을 벌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사기에는 좀 가격이 좀 부담스러우니까 살 게 없다. 아니,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제외한 나머지들이 살 게 없기 때문에 자꾸 2차 전지 쪽으로 이렇게 몰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시장이. 그래도 그나마 지금 돈 벌고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사람이 오게 되지. 그렇죠. 암만 올랐어도. 네. 시장은 뭐 원래 그렇잖아요. 자, 그럼 금융 섹터는요? 은행, 증권, 보험이 있는. 이게 이제 요즘 뭐 레고랜드발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예, 그래서 이제 금융 섹터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신경 쓰시면 되는데, 첫째, 우리나라 금융주들이 외국의 금융주 같이 독자적인 뭘 결정하고 그러질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주한테 뭐 얼마를 준다 이런 거가 그냥 진짜 주중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좀 약간 아직도 그 큰 의미로 관치금융에서 못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융주를 투자하실 때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간헐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면서 운용 수익이 더 늘어날 거를 기대하면서 이제 보험 같은 게 오르는 경우,
그거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금융 섹터는 굉장히 짧아요, 움직임이. 그러니까 짧은 거를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좀 쉬고 있을 때 살다가 튀어 오르면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 이틀 안에 처리해야 되는 그런 성격을 지금 금융주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만 갖고 있는 문제인데, 하나는 이제 레고랜드가 터뜨려 놓은 이제 그 자금시장 경색인데, 이게 얼로 튈지 모르는데 지금 처음에 50조 플러스 알파 했다가 자꾸 늘어나고, 우리는 지금 한국은행이 채권을 사줄 수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은행 보증체를 해서 RP를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산 거나 마찬가지지만 RP라는 게 환매 조건 보니까 다시 찾아가 이러고선 하는 거니까 좀 웃기지만 뭐 법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 거기 16조 풀었죠. 뭐 그러니까 거의 이게 이제 부동산 PF까지 이렇게 되면 이게 규모가 거의 100조 육박해잖아요. 그러던 차에 또 흥국생명 건이 또 하나가 나왔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제 영구채인데, 우리가 영구채는 영구니까 채권 부채지만 이걸 자본으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구채는 자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기표도 그렇게 해요. 근데 이 영구채를 발행해서 이게 외화표시 영구채이기 때문에 되게 누가 사가냐면 싱가포르에 있는 투자기관들 뭐 이런 애들이 사가거든요,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이걸 5년이 지나면 갚아줘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영구채가. 근데 이제 흥국생명이 못하겠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왜 못하겠다고 그랬냐면 그 이제 5억 달러인데 차안 발행이 안 되는 거예요. 뭐 8% 이래도 아무도 안 사가니까. 그러니까 이거 못하겠다. 그러면 이게 영구채니까 법적으로 못하겠다고 해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스텝업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 5년이 지나면 금리가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뭐 4.5에서 뭐 6.5로 올라간다든가 그 규정에 따라서 이제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그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부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뭐 자체적으로 콜옵션을 해갖고 이거를 없애면 자본이 주니까 지급 보증 비율이 떨어져서 이도 저도 지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들이 그 외화 표시한 우리나라 영구채를 안 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것도 또 자금이 또 빡빡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오면 그 중에 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금융주는 좀 싸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 변수가 있다는 거는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연결 섹터를 할 수 있는 건설 섹터는요? 건설은 지금 이제 딱 이런 거죠. 건설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국내에서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게 레옴시티라든지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거 똑같이 제가 말씀드린 이건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테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철저한 트레이딩 입장에서 좀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이거를 메인에 넣어서 주력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된다. 자, 그럼 게임이랑 콘텐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쪽은요? 이거는 규모는 작지 않지만 그러니까 게임, 미디어, 뭐 엔터테인먼트 얘네가 움직이려면 하나 이제 NFT라든지 그 P2E라든지 뭐 그런 거에 관련된 게 움직여야 이게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것들도 사업도 뭐 엔터테인먼트가 옛날 같이 해서는 안 되고 그런 거랑 다 이게 서로 연결이 돼야지 되는 거라 메인스트림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이것도 상당히 많은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끔씩 이슈가 나올 때마다 아주 즐겨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것도 3, 4일을 못 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전형적인 테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에서 일부 구성이나 이 정도 빠지면 한번 좀 사놔볼 수 있다 하는 정도로 해서 그랬다가 이제 이슈가 밝혀지고 나오면서 이게 뜨면 그래서 이익 실현하는 그런 대상으로 삼는 게 낫다. 이렇게 봐요. 자, 항공, 호텔, 레저, 이제 여행의 리오프닝 섹터는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이거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이제 이런 리오프닝 관련된 거는 이미 리오프닝이 된 거예요, 지금. 뭐 지금 누구나 맘먹으면 갈 수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갈 수 있어서 일단 첫 번째 그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복 여행 뭐 등등 해갖고
넘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물 경기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신경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코로나가 거의 이제 끝나간다가 어쩐다 할 때 세게 이제 움직였잖아요. 이제 여행 간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된 후잖아요, 지금은. 그럼 지금은 처음이니까, 나도 뭐, 일본 한번 가볼래. 뭐, 앵화도 그렇고, 일본 한번 가볼래 해서 한 번은 갈 수 있지만, 지속성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따져봐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사람이 경기 침체나고 이자 부담이 커지는데, 그렇죠. 예, 이건 뭐 자연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거는 축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탁 할 때는 한 번 이렇게 됐지만 이게 영구히 스테이트먼트를 좋게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업종이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시라. 자, 식음료 섹터는요? 전 이건 오히려 좋게 봐요. 식음료 섹터. 지금 이게 전형적인 경기 방어주 그렇죠. 아닙니까? 네네. 우리가 이제 그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대표님 어떤 좀 CJ 제일제당에서 나오는 거는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먹었다 이런 분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미 많이 파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어려워지니까 뭐 점심 식사도 편의점에서 한다는 사람들이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너무 물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러시아가 뭐 난리쳐서 뭐 밀가루 가격 오르고 뭐 그랬잖아요. 뭐 우리 아내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한다고 그러고 뭐 그랬지만 실제로 처음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 시작했을 때 공모가 오른 거에 비하면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이 판매가에 전이시켜서 다 올린 거 지금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또 보고 또 특히 이제 수출 비중이 높은 식음료 회사 같은 데는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식음료도 괜찮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백화점 편의점은요? 편의점은 이제 제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백화점은 이게 우리나라 백화점은 그냥 백화점만 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듀티프리숍하고 면세점하고 관련이 다 돼 있잖아요. 근데 면세점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면세점 흐름이 그러니까 옛날 같이 뭐 중국에서 그 다이콩이라고 해서 와서 막 한꺼번에 막 이렇게 해가고 그런 거 아니고 또 중국도 야 왜 맨날 한국 면세점 가서 사? 그래갖고 뭐 중국이 자체 면세점 엄청나게 지금 키워놨어요. 자체 면세점을. 그래가지고 뭐 해남도니 이런 데 보면 엄청납니다. 그럼 뭐 중국 사람들이 굳이 뭐 옛날에는 여기 여행 온 게 아니라 물건 사러 왔거든요. 물건 사러 와서 신라호텔 면세점 가서 물건 사고 가잖아요. 그 대신 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는 그게 점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면세점 입장에서는 판매 관리비라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 그 나이공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띄워주던 게 많았는데 그건 줄어들었지만 전체적인 볼륨을 어떻게 키울 거냐가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뭐 면세점들이 다각도로 그거를 이제 연구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면세점을 좋아하고 면세점을 막 이렇게 하는 게 유럽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시장이 상당히 제약적이 있다. 그래서 백화점은 약간 그런 관점에서 좀 같은 이제 우리가 부류에 뭐 이렇게 식음료라 이렇게 내수 쪽에 놓지만 백화점 내수는 조금 다른 각도로 볼 필요가 있다 싶어요. 자, 마지막 의류 섹터만 보면 의류도 OEM, ODM은 좋아요. 의류 그거를 쫙 보세요. 이 회사가 뭐가 주력인지. 그러면 뭐 환율도 그렇고 그러니까 OEM, ODM은 좋죠.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2023년에 지금 저자님께서는 경기 침체가 온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아까부터 얘기 들어보면. 예, 저는 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을 지금 4차례나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경기 침체가 안 온다. 그 얘기는 뭐냐면 왜 금리를 올렸겠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을 많이 푼 거예요. 코로나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코로나 전하고 후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 M2 기준으로 거의 6조 달러를 풀었단 말이에요. 6조 달러를 푸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6조 달러 푸른 거를 다 걷어가면 그거는 뭐 경기가 뒤로 가는 거니까 이론적으로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한 반 정도 3조 달러만 걷는다 그래도 네. 그 걷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이렇게 금리 올렸기 때문에 그 얘기는 내가 수술을 하는데 나 피 한 방울도 안 흘리게 해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리세션은 반드시 와요. 그러니까 연준이 고민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강도를 어떻게 낮추면서 인플레이션을 잡느냐. 그러니까 안 온다가 아니라 파월 의장도 우리가 그 고통을 감안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긴축 과정에서 경기 침체는 필수적으로 와요. 근데 그 침체가 후퇴 쪽에 가깝게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연준이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그거를 막 뭐 연착륙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연착륙은 거의 없다면서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자이언트 스텝을 그렇게 4번 연속 했는데 연착륙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경착륙인데 이게 꽈당이냐 아니면 경착륙 치고는 좀 그러냐 하는 거에 문제만 남은 거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필연적인데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화를 빨아들이고 통화를 빨아들이고 그 빨아들인 통화에 의해서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거 아니에요? 집값 떨어지고 주식값, 금융자산 주식값 떨어지고 그거 왜 떨어뜨리냐가 아니라 그래야지 잡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피해갈 수 없다. 그럼 이번 경기 침체 좀 어느 정도 강도로 언제까지 오면 그다음에 어쨌든 경기 침체 오면 우리는 어쨌든 뭘 좀 대비해야 될 텐데. 근데 이제 재미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오랫동안 학습 효과가 있어요. 아, 이게 침체가 오면 그러다가 그냥 지구 종말로 가는 거가 아니다. 이게 침체가 오면 그것만 지나면 이게 올라가더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침체기가 지내놓고 보면 투자의 기회였다.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학습 효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그널을 사람들은 뭘로 잡냐면 연준이 멈추면 온다. 그때도 경기 침체는 있겠지만 시장은 먼저 환호한다. 땡겨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궁금해하는 거는 저점을 빨리 찍어다오. 저점이 언제냐. 이거를 지금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기회가 저점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거를 기다리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뭐 이거 경기 침체는 안 왔으면 좋겠네. 이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필연적으로 오는 거라면 그 제가 먼저 이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시그널들 그런 걸로서 우리가 그거를 감지할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오랜 경험, 이쯤 되면 바닥이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돼요? 부동산도 그렇고, 금융자산도 그렇고, 이제는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침체가 오면서 그런 시그널만 주면 시장은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경기는 침체 분위기라도 증시는 그렇죠. 먼저 선행해서 좀 움직일 수 있다. 지금 뭐 부동산도 우리는 이제 거의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렵다, 더 빠질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면서 이것도 바닥 시그널을 주면 들어온다.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이 나오니까 부동산에 그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레귤레이션들이 점점 느슨해지잖아요. 느슨해지니까 오히려 그런 게 되게 좋은 거죠. 이게 한꺼번에 반영이 되니까. 그럼 어쨌든 이제 금리가 지금 12월에도 있고 내년에도 좀 올릴 것들이 좀 남아 있잖아요. 자산 포트폴리오는 금리 좀 이렇게 인상하고 있을 때 좀 바꿔야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금리가 계속해서 이제 인상이 된다 그러면 어차피 이제 뭐 추세적으로 다른 포트폴리오 말고 주식 부문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주식을 고를 때 실질 가치, 거기에 미래 가치, 그게 이제 성장성이죠. 근데 2년 전만 해도 우리가 미래 가치를 훨씬 더 많이 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미래 가치하고 실질 가치를 거의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너무 미래 가치를 많이 가져온 거다. 그게 뭐죠? PR이죠. 그런 거는 순위가 밀리고, 그 다음에 내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거의 동등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런 것들은 넣고 하는 게 이제 리밸런싱이죠. 금리 인상 시기에는. 근데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화랑이 되면 나머지 그런 것들도 다시 오르니까 순서가 다를 뿐이지.
근데 우리가 이제 리밸런싱을 한다는 거는 순서가 빠른 애를 앞에다 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조전이 보셨을 때 지금 굉장히 주식이 싸면서 좀 사실 직장인들이 이제 뭔가 트레이딩으로 사고 팔고 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지금 주식이 싸면서 앞으로 성장성도 보여서 좀 적립식으로 계속 꾸준히 모아가도 될 만한 주식은 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주식 투자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다른데 주식 투자는 이제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나는 십몇 년 전에 삼성전자를 사서 이렇게 팔자가 고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일반적 투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40몇 년 동안 증권업계에 있으면서 보면 오히려 뭐 좋은 종목인 줄 알고 장기 투자했다가 더 줄어든 그쵸, 케이스 너무 많죠. 많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좋은 케이스인 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게 확률적으로 낮은 거를 쫓아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암만 좋은 주식이라도 내 생각보다 기대 수익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냥 매도하고 근데 더 가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아니 아쉬운 게 낫지 아픈 거보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해서 갑자기 무슨 팔자 고치고 뭐 대박나고 졸부되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 안 되고 내가 기대하는 기대 수익을 합리적으로 잡아놓고 그 기대 수익에 왔을 때는 그냥 처음부터 생각한 대로 그냥 원칙대로 털고 일부 그래서 이게 내 계좌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매달 얼마씩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1년쯤 지나면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요. 아, 이게 맞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매달 얼마씩 넣는 적금 같은 계좌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다 넣어서 A라는 종목을 계속 샀어요. 계속 샀는데 좀 지나니까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얘가 이제 활짝 폈다. 그럼 얘 팔고 그다음부터 또 다른 걸 찾아서 이렇게 리밸런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주식시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10년 동안 계속해서 잘 나가는 그런 거는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 하려면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남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시라고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자면 넷플릭스가 상품을 하나를 냈는데 광고를 붙일 테니까 뭐 3분 동안 광고를 봐라. 그러면 가격을 싸게 해줄게.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럴 때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광고를 누가 붙이는데? 뭐 넷플릭스가 직접 광고 못 붙여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걸 붙여주는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터넷 제일기획.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 광고 대행사.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나스미디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오해하시면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매달 얼마씩 모아가는 거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래 그러면 이제 회사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건 좀 높고 이게 낮으면 요때는 이건 좀 사도 되고 그런 것도 있고 뭐 또 그 저궤도 위성 안테나 인텔리안테크 그런 것도 전 세계 저궤도 위성 안테나의 95%를 만드는 게 우리나라 기업인데 근데 그거는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이제 본격화하면 그거는 잘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연계하는 바람에 요새 조금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런 건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랜로드 건물주가 건물 위에 중개기 막 이렇게 하고 통신사에서 돈 받는 거 이제는 그렇게 오래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도 위성을 6,000개를 띄우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기지국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게 자율주행차가 사막에서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멀지만 내가 이거는 이런 희망을 갖고 좀 한번 모아가 보겠다. 그리고 뭐 꾸준히 돈 잘 번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뭐 아마존에 이 뭐죠 여드름 치료하는 거 제일 많이 파는 우리나라 기업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세계 인류가 몇십억인데 여드름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젊었을 때 여드름 나지. 근데 아마존이 제일 잘 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좀 그 모아가는 주식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셀러리맨이 모아가는 주식으로는 그런 쪽으로 한쪽으로 하고 그냥 일반적인 주식 투자는 저는 그래요. 일반적인 주식 투자를 뭐 너무 뭐 좋은 종목을 뭐 장기 투자 이거는 이런 거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이런 거 비슷해요. 근데 주식 투자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전에 보셨을 때 지금 어쨌든 주식시장 여전히 하락장, 약세장이잖아요. 예. 이럴 땐 좀 어떻게 좀 투자해야 될까요? 그거 간단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시장이 약세장이다 아니면 약세권의 장이다. 근데 지금 보면 3,300부터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최근에 뭐 베어마켓 랠리에서 좀 뛰어 올랐지만 약세장을 벗어나지 못한 거는 확실하잖아요. 네. 그러면 약세장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되게 간단한 거죠. 네. 풀로 실으면 안 돼요, 약세장은. 그거 아주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쪽에 현금 비중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막 흥분해서 막 더 들어가서 사고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승이 아니라 이런 거는 반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튀어 오르는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 수익도 낮춰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이 어쨌든 멈추는 게 증시에서 굉장히 큰 이제 매수 타이밍일 텐데, 연준이 어쨌든 멈추려면 물가가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이제 굉장히 좀 내려와야 될 텐데, 물가는 좀 정점을 찍었는지, 그 다음에 4분기 CPI 지수 이제 곧 다 나오기 시작할 텐데, 하나씩. 사실은 정점 찍은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CPI도 보면 매달 이렇게 떨어져 오니까 네. 추세 자체가 꺾인 거는 맞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연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연준의 얘기는 우리가 그거를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수준까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안 멈추겠다 하는 게 지금까지 연준의 얘기고 며칠 전에 그 파월 의장의 인터뷰도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연준이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딜레마가 있는 게 그러면서 한쪽으로 인플레이션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하고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를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엔 이건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엔 파월 의장이 굉장히 정치적인 감각이 좀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아니 뭐 11월에 굳이 무슨 좀 이렇게 스텝다운 얘기를 해갖고 마치 무슨 바이든 이 말 잘 듣는 거 중간선거 앞두고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제 생각엔 11월 8일 지나고 중간선거 끝나고 12월에는 조금 얘기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경기 침체 난 몰라요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아니 그 파월 의장이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 말도 안 듣고 그랬잖아요.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중간선거 앞두고 뭐 여기서 이렇게 스텝다운 느낌을 주고 이러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똑같으니까 12월에 해도. 그래서 전체적인 거는 줄고 있지만 연준이 그렇다고 그래서 연준 입맛에 맞을 때까지 인플레이션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그래서 경기 침체를 그냥 방관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두 가지에 싸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스텝다운을 하면 최종 목표치는 금리가 더 올라간다. 그 얘기 왜 했겠어요? 할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통은 길어질 수 있지만 증시 입장에서 보면 일단 시그널을 받는 거니까 뭐 조금 뭐 길어지면 없고 조금 더 높아지면 어때?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최고치는 쳤다. 다만 이제 연준이 인정할 정도까지 가느냐의 문제다. 자, 고용지표가 꺾여도 사실 연준 금리 인상 멈출 수 있을 텐데 고용은 좀 어느 정도 이게 될까요? 지금 이제 두 가지잖아요. 연준이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쟤는 고용하고 인플레하고 두 개를 놓고 이제 결정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이 고용이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고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른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남자의 평균 키가 얼마냐? 뭐 173인가? 네. 근데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180짜리들이 5명 있고 예를 들어서 150짜리가 5명 있고 그래서 딱 합쳤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평균을 내면 뭐 165라고 예를 들면 165의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저렇지만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 그래서 실업률도 올라갈 거다. 근데 이제 제가 보면 실업률의 기준을 5%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그거 치다 보면 더 밀어도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물론 그 평균치의 오류를 계속 얘기하고 타임래그를 얘기하고 있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수치밖에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어떻게 그거를
그런 예외적인 거를 인정할 수는 없거든요. 연준 입장에선. 그래서 그런 걸로 본다면 아무튼 그 실업률도 결국은 5%에 가까이 붙는 현상이 한쪽에서 나타나면 네. 연준이 급하게 좀 추이하지 않을까. 야, 이거 문제네.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그게 연준을 강하게 만드는 매파적으로 보내는 일이기도 해요. 달러도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원달러 환율 지금 1,420원대에 있는데 달러 강세가 조금 꺾이긴 했지만 아직 여전히 강세인데 언제쯤 꺾이고 지금 이게 네. 추세를 보면 쭉 올랐다가 이렇게 지금 이제 기고 있죠. 위에서 횡보하는데 이게 네. 떨어지느냐 쉬었다가 다시 가느냐 이제 이런 거의 네. 문제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저렇게 올리는 이유가 네. 인플레이션을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뭐 미국에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뭐 네네. 이제 계속 강력하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니네 다 미국 와서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네.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타국에다 수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생각은 인플레이션 잡는 거는 미국 국민은 싸게 소비를 계속하면서 그럼 뭐예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강달러가 되면 네. 수입 단가가 떨어지니까 미국이 이제 소비가 주로 차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번에 이제 메가캡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달러 강세 때문에 예측보다 줄었다. 네.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얼마 전에 중국하고 일본이 유일하게 따라서 긴축을 안 한 나라잖아요. 네. 근데 그 두 나라가 공교롭게 달러를 미국 말고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 채권 시장에 팔아버렸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넷 옐렌 장관이 선제적으로 채권 시장의 유동성을 우려하고 있다. 네. 이렇게 딱 립서비스를 한 거 아니에요. 그 얘기 뭐냐면 여차직하면 재무부 나설 거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두 군데가 팔면서 달러 인덱스가 좀 약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영국이 저렇게 이제 뻔짓을 해놔가지고 파운드는 계속 떨어지고 네. 영국이 뭐 침체니 뭐 이렇게 하면 계속 그게 나빠질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면 저는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강달러를 막기 위한 동맹. 네. 그러니까 뭐 동맹을 하려고 그래서 한 게 아니라 네.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아, 쟤네 때문에 죽겠는데? 미국 강달러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엔 그냥 1,500원 넘는, 글쎄요, 저는 뭐 이제 외환 전문가 아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맥시멈에 좀 도달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제는 달러가 조금씩 떨어지는 쪽을 오히려 생각하고 있는 게 더 낫다. 대세에 지장 없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외화 예금을 한다거나 이런 네. 거는 되게 잘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네. 원화 가치가 이제 조금씩 오르기 시작할 네, 것이다. 네, 네. 자, 글로벌 경기만 좀 몇 가지 좀 네. 진단 여쭤보면 세계 경제는 지금 좀 괜찮다고 보시는지 미국과 유럽은 좀 어떻게 보세요? 미국만 좋고 유럽은 나쁘죠. 네. 근데 이제 유럽은 뭐 아시겠지만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가 이제 독일도 슬슬 이제 미국 말을 안 들으려고 자꾸 그러는데 미국이 계속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뭐 LNG를 미국이 이제 파는데 그래서 이제 LNG 운반선 막 이런 게 이제 우리도 수주 많이 받고 막 그러잖아요. 조선 그런 것도. 근데 그걸 또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며칠 전에 기사가 났는데 유럽에 LNG 운반선이 60개가 떠다녀요. 못 뿌리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제 워낙 그런 게 없어서 수입국이었기 때문에 네. 평택인가요? 어디 보면 우린 LNG 터미널이 되게 크잖아요. 그냥 배에서 와서 탁 꽂으면 그냥 쫙 날아오게 돼 있어요. 유럽은 가스로 러시아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그 터미널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건 또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여야 되기 때문에 배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그 배가 지금 뭐 차를 기다리라고 주변에 막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뭐 에너지 부분에서 사우디 슬슬 미국말 안 듣지. 그래서 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번에 러시아 때문에 그에게 고생했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이제는 러시아 가스를 안 쓸 거다.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게 또 바꿔지면 아니 옆에서 이렇게 그냥 틀기만 하면 오는 가스를 써야지 그게 맞는 거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만 그런 변수들이 있어서 유럽은 제 생각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유럽 경기가 또 긴축도 긴축이지만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권이죠. 요즘 신흥국 위기설 많이 들리잖아요. 그 뭐 이제 우리는 이제 이번에 이제 달러가 올라가니까 또 이제 환시장 개입도 여러 차례 하고 뭐 이러니까 야 우리 이제 외환 보유고 때문에 옛날 IMF 같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아직 우리나라는 뭐 크게 위기는 없다는 식으로. 예. 근데 뭐 정부는 계속 뭐 옛날 IMF 때도 그랬어요. 그 전날까지 위기는 없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정부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위기일 것 같다. 우리 이번에 이태원 참사도 그런 거잖아요. 이럴 것 같다 그러면 그걸 준비를 해야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부 자세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만 정부가 그렇다, 그럴지도 몰라 이러면 막 투기 세력이 붙을까 봐 이제 그런 거는 있지만 우리는 헤지펀드들이 공공 목표로 삼냐 안 삼느냐의 문제지 사실 우리 의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세계 9위의 외환보유국이라고 해도 그 공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후유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신흥국 위험은 맞는데 예, 지금 뭐 신흥국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뭐 그거를 그렇게 할 만한 그런 것도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위기는 맞고 조심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옛날 뭐 IMF 같이 그런 상황이 되겠냐 하는 거죠. 저도 뭐 우리는 이제 아니라고 보는데 그건 몰라요. 근데 이제 뭐 전혀 뜻하지 않게 요새는 오히려 저는 영국이 더 걱정이 되던데요. 그래서 뭐 미국 인플레이션 수출하다가 제일 많은 미국 인플레이션을 제일 많이 사간 데가 영국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도 터질 수 있어요. 자, 세계화가 멈추고 요즘 탈세계화가 이제 점차 시작되고 있는데 뭐 미중 패권 전쟁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전 세계 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좀 굉장히 부정적이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크죠. 이거는 크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게 탈세계화라는 거의 시작은 뭐냐면 미국이 이제 러시아나 중국을 견제하면서 사실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값싸게 막 만들고 처음에 뭐 재련하고 뭐 이런 희귀 광물도 그거는 막 공해 산업이고 이런 거는 중국이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사서 써야 되는데 야 그거는 못 사겠어. 그렇게 되면 왜 중국 니네 안 돼. 우리 말 들어야 돼. 그럼 그게 세계적으로 공급망에 이상이 생기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 하나. 그거 러시아도 계속 압박받으니까 야 우리가 살 길은 이것뿐이 없다. 가스관 잠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보면 그 시작에는 미국이 있어요. 근데 이건 뭐 미국이 제일 책임이 큰데 우리가 이제 쉬운 얘기로 TSMC하고 삼성전자를 놓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TSMC보다 삼성전자 더 많이 샀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거죠. TSMC가 만약에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면 중국이 대만 침공해도 미국이 막아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반도체 육성 법안은 미국이 아시아권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여기 와서 만들어라.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게 진짜 끝나면 그럼 뭐 TSMC가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너무 좀 날카롭게 시장이 반응하는 거지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 탈세계화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당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의 스탠스가 바뀌지 않는 한 미국이 안 바꾸면 딴 나라가 혼자 이거 바꿀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감안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끝으로 이제 질문 한 두세 가지만 하고 좀 마칠까 하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떤 포트폴리오 좀 가져가야 할지 불안한 투자자들에게 추천하는 투자 방법이 있다면? 첫째,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현금은 무조건 일정 비율. 그 다음에 이 메인 포트폴리오 하나 만들고, 하나는 트레이딩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왜냐하면 이게 뭐 이번에 뭐 바닥을 치고 다시 간다 그래도 옛날 같이 3,300으로 바로 못 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슈나 뭐 이런 걸로 한쪽은 막 움직일 테고. 그래서 이쪽 그 정책이나 뭐 이슈 쪽에 관련된 것들은 트레이딩 전략으로. 그리고 이 메인은 그냥 끌고 가는 전략으로 그렇게
분산해서 한번 운영해 보시면 어떨까? 뭐 필요하시다면 계좌를 2개로 나눠서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이 주식시장에 있다 보면 이게 3,300부터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힘들지만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거든요. 다 힘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강해야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서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끝에 왔으니까 그냥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번에 이제 상승장에서 또 다시 이제 많이 복구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은 주식시장이 좋지 못한 요즘에 이럴 때 투자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 좋은 말 좀 주신다면 그럼. 돈을 줄이는데 시장이 팍팍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떠나면 손해를 그냥 현실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시면 아주 머지않은 시간에 장이 터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추가적인 하락을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때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추가적인 하락 그렇게 깊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여태 뭐 3,300석도 밀려서 여기 왔는데 그거는 혼자 겪는 거 아니니까 그냥 겪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담담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기술적 그런 차트들이 좀 좋은 쪽으로 움직이기 전에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건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자, 마지막으로 11월, 12월 증시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봐야 될 변수만 딱 한번 찝어주신다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은데, 그럼 나는 뭘 이정표로 삼아서 이 주식 시장에 임하는 그 자세를 변화해 줄 건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채권금리, 미국 국채금리 이런 거 잘 보시고, 국내 수급에서는 고객예탁금 대비 신용융자금의 대비 이런 거를 매일 체크하시면 이제 이게 뭔지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도 스스로 이제 저점을 잡으실 수 있으니까 그게 확인된 다음에 움직이시는 게 더 나은 것 같다. 이런 생각. 알겠습니다. 오늘 저자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계좌를 좀 잘 지킬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한세구 저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